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시작합니다. 참 시장이 야속하네요. 어렵고요. 사실 작년에 별의별 걸 다 당했잖아요. 저희가 뭐 팬데믹이라는 것도 겪어보고 전쟁도 겪어보고 진짜 뭐 막말로 누가 핵 쏘지만 않으면 세계대전만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쯤에 또 이것저것 악재를 땡겨와서 이것도 악재였어. 사실은 이것도 악재였어. 이러면서 지수를 또 끌어내립니다. 특히나 뭐 코스닥 어제까지 보셨던 분들은 사실 지난주 말부터 계속 에이 이러다 말겠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아마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하면서 투매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동매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좀 진정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다 잡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 하나씩 알고리즘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으로 가보도록 하죠. 제가 아마 2주 전쯤에 이 그림을 그대로 갖다 썼을 겁니다. 고민이 시작된 4월의 나스닥이라는 제목도 똑같이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눠서 뭐 1월, 3월에 올랐고 2월에 떨어졌으니까 4월도 하락일까요? 뭐 이런 얘기를 장난처럼 던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일단 중요한 건 나스닥이 어쨌든 최근 들어서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간밤에 이게 무너져 내린 그 부분은 어제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좀 내려봤습니다. 일단은 위로 가기에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빠지기에도 좀 어렵죠.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할 만한 악재는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하방을 계속 지지해주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기에도 이제 이것저것 다 끌어당겨서 1월부터 3월까지 지수를 올려놓고 나니까 더 이상 또 갖다 쓸 호재도 딱히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고민이 시작됐던 나스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는 사실 하나씩 숨겨뒀던 악재를 찾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입니다. SVB 사태가 있은 이후에 뭐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은행 불안 해소가 됐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간밤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보시다시피 그 문제가 계속 잠재되어 있었다는 걸 이 금리 전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월 15일에 비해서 4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조금은 수그러들기는 했어요. 확실히 좀 올라오기는 했죠. 하지만 이게 어찌됐든 지금 계속 언제 어디서 어떤 은행이 혹은 또 어떤 기업이 이 고금리 상태를 버텨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 SVB, 두 번째 SVB가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투자자들에게 잠재되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VB라는 게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뱅크잖아요. 실리콘밸리 모든 전 세계의 혁신과 그런 뭐 스타트업과 이런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근에 IPO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수급이 돈이 메말랐다고 합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은행들이 JP모건 같은 대형은행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던 걸 확인을 했었고 그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실적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잔혹하게 확인을 했었던 그런 간밤의 이슈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으로 갖고 오면 결국에는 성장하는 기업, 투자가 필요한 나스닥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잠재적 악재로는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잊을만 하면 이거는 한 번씩 이렇게 시장을 괴롭히는 그런 재료가 되곤 합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또 나오고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정치적인 이슈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만 만들어내면 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냥 가끔 나왔다가 한 번씩 시장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이슈로도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일단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이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공화당에게 그러니까 야당에게
이 카드가 생겼거든요. 딜을 걸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의 딜을 걸 수 있는 카드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이 협상 쉽게 합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를 어쨌든 늘리기는 하겠죠. 다들 뭐 미국이 터지는 걸 바라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변동성은 있을 거고, 제가 몰랐는데 이 CDS, 예전에 우리가 왜 스위스 은행 사태들 얘기하면서 부도 위험 얘기를 했던 그 CDS 지표를 확인해 보니까 미국의 CDS 지표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SVB 사태도 누적이 됐고, 그리고 또 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잡음이 계속 생기면서 이러다가 혹시 또 그 과거 트럼프 시절처럼 디폴트 선언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조금씩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결국 시장의 주가와 지수를 결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유동성과 실적이죠. 그러니까 돈이 쫙 밀고 들어오면서 왜 성장주가 주가가 올라가는 로직이 그렇잖아요. 이 기업이 앞으로 이만큼의 돈을 벌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배당도 많이 줄 건데, 그럼 내가 미리 사놓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점에서 그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게 결국 유동성으로 주가를 땡겨 놓은 다음에 실적으로 입증을 해서 정말 이 기업이 그 정도의 주가가 부여받을 기업이 맞았네 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고 계속 레벨업을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성과 실적이 같이 밀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첫 번째 유동성이라는 지표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연준도 돈을 걷어들이는 과정이고 투자자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겠죠. 수급이 뒷받침이 되려면 금리 인하가 나오든가 아니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뭐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 찍은 것 같고 이제부터는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심리적으로 지금부터 사놓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심리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이제는 쉽게 밀고 들어오기도 어려운 그런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 제목은 성장주와 하이 퀄러티를 여전히 선호한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성장주 보시면 1월과 2월 연초에 비해서 수급 유입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전히 물론 성장주에 대한 수요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3월, 4월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3월, 4월에 성장주의 주가가 가기 힘들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수급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하이 퀄리티가 3월 들어서 확실히 좀 좋아진 게 눈에 띕니다. 이거는 SVB 사태가 3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다들 좀 돈 많은 기업, 그리고 배당 좀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급의 심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가치주 영역이라고 봅니다. 가치주 쪽은 계속해서 수급이 유출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4월까지도 유출이 됐는데 3월, 4월에 어떻게 보면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가장 드라마틱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3월에 진짜 뭐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은행들이 다 터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고 이만큼의 수급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그게 이만큼이나 줄었다는 거죠. 만약에 4월, 5월 실적 시즌 거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가치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게 수급 유입으로, 순유입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결국 시장의 핵심은 수급이다라는 점에서 가치주 영역이 다시 한번 우위에 좀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실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어느 정도 한계에 갇혀 있다고 봤을 때 유동성이 이제 갈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성장주를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덜 올라갔지만 그래도 가치를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가치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해답이 최근의 시장의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네 안 봤던 애들인데, 우리가 좀 무시했던 애들인데 생각보다 실적 괜찮네? 그러면 이제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주가도 반등할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얘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밸류를 부여했었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주가는 가차없이 좀 내려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실적 시즌이고요. 그게 실적 시즌의 성적표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상 EPS 증가율이 오른쪽에 있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뭐 소비재라든지 필수 소비재, 산업재 그리고 또 유틸리티 이쪽이 뉴욕 증시에서 최근에 정말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IT도 이쪽에 있는데 왜 그러면 IT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느냐? 그만큼 많이 땡겨왔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렇게 시장이 뭐 불안하다 하면서도 유동성으로 이렇게 이미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실적이 확 좋아져야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많이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밸류를 최근에 3월에 특히나 많이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시 부각되는 뭐 JP모건 같은 기업들은 다시 한 번에 올라오고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보험주들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주가 막 신고가 랠리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좀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밸류에이션의 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맨해튼보다 여의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닥이 거의 패닉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4거래일 연속 그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는 국면에서 코스닥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월드 베스트였거든요. 2주 동안 코스닥이 계속 여기 있었고요. 코스피랑 손잡고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 끝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게 저번 주 자료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도 코스닥이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면 코스피랑 손잡고 아마 저 끝에 가 있게 되겠죠. 다음 주의 결과로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공매도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보기 힘들었던 주가 조작이라는 그런 프레임도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걸 주가 조작이라고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죠. 법적으로 이제 결과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일단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면 뭐 다들 아시는 그 부분입니다. 하한가가 이틀 동안 속출했고요. 뭐 8개에서 어제는 6개로 조금 줄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한가를 만들어낸 그 매도 물량이 한 증권사에서 똑같이 출회가 됐다는 겁니다. 한날 한시에. 그 부분을 놓고 뭐 시세 조정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한 뒤에 결과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일까?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굳이 지금일까? 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종목들 보시면 2년, 3년 동안 그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도 주가가 정말 견조했거든요. 와, 저건 어떻게 저렇게 안 무너지지 싶었던 그런 주가 종목들이 여기 싹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수급이 야, 그래도 저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야 했을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단순히 신용잔고가 많아져서였을까요? 뭐,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죠. 맞습니다. 뭐, 20조 원을 돌파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장이 이 정도로 신용이 과열돼 있었구나라는 걸 최근 들어서 조금씩 알게 됐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굳이 따지면 작년 4월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여전히 낮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했을 때 그 비중을 얘기해 보자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위기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똑같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도 더 이상 시장에 유입되는 수급이 없다 보니까 그 수급이 그 안에서 다음 타겟을 찾고 있고 자기들끼리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도 똑같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 그런 뉴스인데 저는 주말에 이 뉴스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와, 증권사가 빌려줄 돈이 없어서 지금 신용융자를 중단한다? 이거는 저는 뭐 올 들어서 처음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야, 증권사들 얼마나 신용을 그동안 많이 빌려준 거야? 그럼 주가 많이 오르겠네, 뭐 실적 좋겠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시장에 신용으로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유동성도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실적과 무관하게 그런 아까 보셨던 나열됐던 종목들은 실적과 무관하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뭐 자산주다 혹은 유통주식수가 적다 이런 이유들로 주가를 그만큼 유지시켜 놨는데 더 이상 이제 실적 시즌도 왔고 들어올 유동성도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갖고 있을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한번 유추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을 때 코스닥이 뭐 4일 연속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었을 때 가장 좀 신용융자가 터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하락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큰 그 이슈가 터지고 자꾸 시장에서 의심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그쪽에서 매도 물량이 터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신용을 땡겨서 왔던 사람들의 잔고가 청산이 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서 코스닥이 추가로 더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걸 보면 신용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공포 심리를 느끼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게 투매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루에도 뭐 2%, 3% 뭐 이상씩 지수가 밀리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만큼 코스닥 지수는 떨어지는데 융자 잔고는 그대로 만약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거는 투매를 절대 피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리스크 관리가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어제 장 막판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불안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듣기 싫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투매 현상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가장 먼저 타깃이 될 수 있는 쪽은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오른 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의 종목들, 그 문제의 증권사 거기서 끝이 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로 전이가 됐을 경우에 공포 심리는 결국 많이 오른 종목, 특히나 2차 전지주에서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차 전지주에 신용융자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미래 먹거리, 현재 먹거리이자 미래 먹거리로서 2차 전지주는 언젠가 미래에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며칠간의 이런 급락이 2차 전지주에게 밸류에이션 여유를 좀 만들어줘서 오히려 개별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이번에는 좀 괜찮았네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멘텀을 줄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거는 일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뭐 전액 정도 어느 정도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에 불과하지 최근에 2차 전지의 과열은 무슨 뭐 전고체 전지를 한다더라 뭐 기업에 2차 전지 앞으로 할 것으로 한 문장을 넣었다더라 하면은 그냥 2차 전지주가 됐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아마 가차없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설적인 테슬라도 지금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내기까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논란도 있었고 그 논란을 이겨내면서 증설하고 결국 증명해내면서 이 시가총액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일단 삼성증권에서 얘기하는 바는 코스피 PBR로 0.9배 정도, 2370선 정도, 혹은 장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 2390선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과열은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열은 해소되는 국면이라는 거지 무조건 거기가 저점이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 어제 장 막판에 들어왔던 수급처럼 그 이상에서 그래도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분명히 우리는 감안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열이 해소되려면 이 정도까지는 가야 적정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국면이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또 돌고 돌아서 실적 시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두 가지죠. 돈, 유동성과 실적. 유동성으로 미리 밀고 나간 주가가 실적으로 입증을 하면서 그 주가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하면 유동성이 다시 한번 밀려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고 1분기 실적 다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행인 것은 S&P 500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즈음해서 국내 전체의 EPS가 바닥을 찍고 다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이 어쩌면
결과를 서프라이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사실 국내 증시가 장 막판에 들어올린 대표적인 이유 하나만 꼽자면 현대차였거든요. 현대차가 분기마다 1조 원씩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는 정말 쇼킹한 뉴스였고 장 마감 이후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드러낸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만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그 실적의 해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외면해 왔지만 EPS가 상향되는 업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실적 시즌이니까요. 이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을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내포하고 있는지 혹은 밸류에이션 요구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이나 성장한데 라고 하면 이번 실적 시즌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실적 시즌, 거친 실적 시즌을 견디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로직이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의 물가도 떨어지고 있고 부담감, 경기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들이 시그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제조업 PMI가 오랜만에 50포인트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50포인트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확장 국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미국도 그렇게 살아나고 특히 중국도 리오프닝 살아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 중간재로서의 역할, 반도체, 화학, 철강, 혹은 자동차,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까지 중간재로 포함을 해야겠죠. 그런 쪽들이 다시 한번 이제 로직을 돌리면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지금은 리스크 관리, 실적 시즌에 집중해야 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나면 불부터 꺼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의 계좌에 불이 나고 있을 텐데 어쩌면 그게 되게 작은 불씨일 수도 있고 되게 커져 버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불을 끄는 것보다 이 불을 누가 냈지? 어떤 놈이 이 불을 낸 거야? 하면서 계속 그걸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그 불을 꺼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구조적인 문제는 천천히 해결해 가는 걸로 하고 일단 당장 내 계좌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와 실적 시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특히나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경기 침체의 그 중심에서 가장 최악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이라고 이미 삼성전자가 알려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들 감안해서 일단은 투자자로서 할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